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자, 안경 썼는데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고 지적이어 보이고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체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부를 팔아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먼저 추억의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네, 2022년 대선 TV 토론 영상이었는데요. 네. 아리백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싶은 이 윤석열 기후위기 그러는 건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무식함을 만회하려는 건지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원전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이죠.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엄청 홍보 많이 했었죠. 그 네, 당시.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다 이렇게 네. 환영 입장 밝혔고요. 네. 국민의힘은 온 동네에 24조 원전 수주하면서 이 자랑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침해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면서 체코 정부의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네. 결국 우리는 지난해 11월 네.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하고 나서야 네.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는데 네. 요 당시 합의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50년간 원전 수출 1기마다 1조, 그러니까 1조라는 그 가격이 좀 너무 터무니없고 현실성 없게 느껴지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일단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네. 원전 1기당 우리 돈 9천억 정도씩 물품 계약,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기당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내기로 됐습니다.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데 한 10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할 때마다 사업비의 10%를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이나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자체도 포기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네. 지적재산권 침해한 건 없는지 이렇게 검증을 통과해야지 가능하게끔 되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원전 수출 사실상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계약 기간도 문제인데요. 무려 네. 50년입니다. 50년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아니고 50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50년 정권이 계속 바뀔 텐데 네. 이 앞으로 50년간 원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는 가만히 앉아서 네. 한 기 할 때마다 1조 원씩 우리 몫을 떼먹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만 네. 원전을 팔고 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팔아먹고 왔다. 그쵸. 이런 국부를 개탄이 팔아먹고 나오고 왔죠. 있습니다. 1기당 1조면 우리나라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 굉장히 암울한 소식.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자세히 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이 원전 수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네. 과거 발언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영상인데요. 네. 계엄의 선포 이유로 언급할 만큼 이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이 업적 세우기에 몰두하면서 무리한 원전 수출 성과를 내려다가 불리하게 합의를 맺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상 파악 지시했고요. 네.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에서 쏟아진 질타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렇게 기간이 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껴봤어요? 서명하실 때?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내란 특검에 이어서 이제 16시간 이제 수사를 받은 내용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소한 내용 자세히 뭔가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내란 특검에 오전 9시 30분 출석했고요. 네. 무려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달 초에도 내란 특검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주로 윤석열의 혐의를 묻는 조사였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혐의 이런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네.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에 네.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네. 말했는데요. 네. 이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유명한 말이 난 계엄 문건 뭐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뭐 바지 주머니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네, 맞습니다. 계엄 문건 본 적 없다 이렇게 발뺌했는데요. 네. 과거 한덕수 총리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실소가 나오는데요. 어머, 알고 보니까 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확보된 국무회의 당일 CCTV를 보면 이게 또 개뻥이었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어떤 문건을 놓고 11분 동안 논의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이제 서명을 했다가 다시 없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도 드러났고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그렇죠.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네. 이런 국정 2인자가 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알지도 못했고 막지도 않고 윤석열이 하려는 대로 놔뒀다. 이 자체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특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그 영장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간 일생을 대가리에 참기름 바른 민물장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네, 했잖아요. 기름장어, 빗물장어. 네, 기름장어 같이 이 정권에 붙었다가 저 정권에 붙었다가 요리조리 잘 살아남아 오셨는데 이제 그 운도 다 한 것 같습니다. 껍빛단 리라고 그때마다 각 강대공한테 붙었던 껍빛단 리를 연상시키는 게 한덕수 총리가 아니었까 싶은데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 소식도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특검이 어제 오후 5시쯤에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가자 중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간 이 전 장관 역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CCTV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는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한 점도 포함이 네, 됐는데요. 컸죠. 네, 특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네. 또 논란의 핵심 인물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김건희 원래 오늘 소환 조사 예정 아니었나요? 지금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원래 오늘이었는데 일단 내일 목요일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김건희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검 조사 받기 어렵다고 이 자필 사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자필 사유서. 네. 판사님 뭐 너무 근데 건강이 안 좋으면 펜 잡을 힘도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호돌호돌하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이 출발하기 직전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 치료도 받았고 구속된 후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상태.
라는 겁니다. 자꾸 이런 상황이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검은 이번 달 말까지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가 수사에는 협조를 해도 진술 거부권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 뭐 아프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특검 상황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 연장, 이 구속 연장이 네. 열흘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한 몇 년 푹 감옥에서 건강 관리 받으시면서 모든 혐의 좀 제대로 수사 받을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우리 뉴스 인사이다에서 이준석 특집을 했습니다. 네. 특검에서도 이준석도 소환을 했다고 하네요. 그건 또 뭔가요? 네, 이준석 관련 소식 이거는 뉴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준기 특검팀은 오늘 오후 이준석 대표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행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요. 당시 특검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씨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기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가 윤 씨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영상에도 나왔지만요.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죠. 명태균 씨 말에 따르면 네. 2022년 5월 8일 4시 30분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창원 의창 지역구는 경선하라는 게 당선인의 뜻이다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총선 한 달 앞둔 쯤에는요. 그 칠불사 회동 기억하시죠? 네.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이 전 대표, 네. 이준석 대표 네. 이렇게 회동을 가진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이전 대표 맞아요? 편하게 그때요. 하세요. 그때는 대표고, 네. 그때는 전 대표고, 지금도 대표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다 맞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네, 이준석 대표. 특검은 포렌식 절차 마치는 대로 네. 압수물을 분석하고 이준석에 대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핫한 게 있잖아요. 여사, 법사, 집사. 그중에서 이제 법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건진 법사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뭔가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드러난 건데요. 네. 검찰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집 압수수색했을 때 네. 나왔던 이 현금 다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했다는 겁니다.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서를 잃어버린 건데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 법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5천만 원이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고 해요. 네. 일단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거라서 일반 개인이 갖기는 어려운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이 관봉권의 사진을 보면요. 네. 스티커가 딱 붙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한국은행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또 바코드 이렇게 네. 다 나오고 네. 날짜도 찍혀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이렇게 일시까지 나와 있거든요.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 바로 직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꼬릿꼬릿 네. 의심이스러운데요. 네. 이 전 씨는 그 돈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네. 진술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네. 이 구린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띠지와 스티커였는데 이걸 검찰이 모두 분실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해명은 더 어이가 없는데요. 직원이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압수수색한 거는 12월 달이었는데 요 폐기 사실을 안 거는 4월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개월 동안 아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심우정이잖아요. 그 유명한 심우정. 그 유명한 심우정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나오다니 갖다 버립시다라고 한 게 아닌지 네네.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부실 수사가 아니라 증거 인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목소리 커지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경찰 등 필요한 조치 모든 조치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푸틴을 만나서 지금 이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죠. 네. 트럼프가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제대로 안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를 더 옥죄지 않을까. 옥죄지 않을까? 우리한테서 더 뭔가를 따내려고 네. 작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노딜 빈손으로 그 천하의 트럼프가 노딜 빈손으로 푸틴한테 당하고 왔다. 이런 네. 언론 평가가 많은 만큼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점이 좀 그쵸. 있으시군요. 바로 연이어 있는 회담이다 보니까 네. 좀 대비를 만만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잘 준비를 하실 거라 믿고 한일 정상회담은 좀 어떨까요? 네, 한일 정상회담도 그건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네. 김여정의 또 입장문이 나왔던데요. 네. 이 부분 아마 오늘 오전 오후 동안 우리 뉴스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네네. 한국과 더 선을 긋는 네. 한국과의 뭐 외교 관계가 아니다. 이런 김여정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하고는 우리 하노이 회담이 예전에 결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한국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랑은 이거 아예 대화가 끊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 윤석열 정권과는 이 민주당 정권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그간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네. 체득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믿고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에 갔는데 결국에는 빈손으로 결렬됐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할 그 수치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문재인이 더 나쁘다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소대가리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때.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사고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하는 네. 이게 민주당 정권이었다는 건데 네. 아마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권 역시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실 엊그저께 을지 국무회의 때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할 수 있는 조치 네.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은 했지만 네. 사실 그 회의 자체가 한미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그런 네, 그렇죠. 주관하는 회의잖아요. 회의였죠. 이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 지도자를 참수하는 그쵸. 작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법상 국가인데, 그러니까 국가 승인을 한 국가,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국가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국가 승인한 만큼 국가인데 그 국가의 원수를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서 참수 작전을 한다는 게 좀 국제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늘 뭐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일 뿐이다라고 모든 정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 왔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뭐 확성기를 뺀다거나 뭐 대북 전단 날리는 걸 중단한다거나 이런 선제적인 조치하는 건 매우 훌륭하지만 네. 이 어떤 결정적인 가장 극도로 경계하는 문제인 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네. 화가 더 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너네 제스처 해봤자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못되게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랑 헤어진 결심은 없는데, 그러니까 완벽히 헤어져서 남남이 될 생각은 없다고 약간의 희망 고문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볼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미 헤어짐은 선언을 선언을 해버린 했어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입장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인데요. 뭐 거기는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우리도 네. 어쩔 수 없지라고 따라가기보다는 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모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네. 뭐 지금처럼 쭉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한미 연합 훈련 문제 그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번에 회담에서도 특히 회담에서 이제 제출이 될 것이 동맹 현대화 문제가 제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주한 사령관도 동맹의 현대화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만약 유사시에 한국의 주한미군이 개입을 할 거냐 그 논의를 했었고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서 뭐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하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서도 주한미군이 꼭 북한만 그 경계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발언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조현 외교부 장관 뭐 청문회라던가 그 이후에 일련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좀 사안을 면밀히 봐야겠다. 그렇게만 좀 맞습니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그 내용 자체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뭐 그거 자체로는 북을 겨냥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네. 또 북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더욱더 이 동맹이 더 공고해지는 거고 네. 더 종속화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우리의 어떤 주적인 네. 미국과 한국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아. 그렇게 되면 한국과 우리 외교 관계를 맺는다 혹은 다시 옛날처럼 뭐 협의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라고 네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더더욱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역시 또 좀 그런 측면에서 더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김여정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있나요, PD님?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논의를 주로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좀 보면 뭐 헤어질 결심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정동영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을 한 인사들,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이종석,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한 이유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소비에트 아니면 러시아 국가들의 특징, 직책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20년 전에 정동영과 이종석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이력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뭐 통일부 장관이나 직책이나 국정원장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북한한테 시그널을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줬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타깝게도 비공개적 북한과의 소통 라인이 있었는데 정동영 장관이 과거에 구축해놨던 그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이런 조짐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두 번째는 이제 그 라인의 복원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북한과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금강산 갈 수 있어요? 글쎄요. 뭐 계속 여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견해를 네. 물어보신다니 그 과거 정동영이 있을 때와 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네,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처지나 네.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국제 정세가 20년 동안 뭐 그때는 육자회담도 하고 했지만 지금 뭐 러시아와 밀착해 있고 미국도 이제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됐고 너무 많이 변하긴 했죠. 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력을 이미 완성한 단계고 그렇죠, 맞아요. 본인들은 핵 지휘국으로서 네, 핵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서의 보유국으로서. 그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옛날 그 시절 때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가가 아니다 이런 거는 가가 아니다 이거 가가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 문제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